제주항공 2215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제주항공 2216편 보잉사가 제작한 737-800 기종이긴 한데 2024년 12월 29일 태국 방콕의 수완나폼 공항에서 현지 시간 2시 11분 AM에 이륙해서 대한민국 무안공항에 9시 8분에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버렸죠. 네.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에 제주항공 2216편은 우리나라 무안공항으로 착륙 도중에 랜딩기어를 내리지 못한 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3분의 1 지점에서 착륙했는데요. 그게 착륙했다고 이제 추정은 되는데 활주로 시작점에서 약 1.2km가 지난 지점에서 항공기가 동체 착륙을 해서 약 1.6km를 동체로 미끄러진 이후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활주로를 이탈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걸 오버런 사고라고 하는데 활주로 끝단에서 251m 떨어져 있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구조물을 받고 기체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사실 비행기를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비행기 사고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잘 못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기가 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놀랐죠. 제주항공 2216편 사고로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탑승인원 181명 중에 무려 179명이 사망을 하고 승무원 2명만 생존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적기 기준으로는 지난 2013년도 아시아나 항공 B777-200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활주로와 방파제를 충돌해서 3명이 사망한 이후에 11년 만에 사망자가 나온 사고이자 테러로 인한 격추, 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폭파가 아닌 항공사고로는 지난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B747-300이 미국 괌공항 착륙 중에 야산에 추락해서 228명이 사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사망자가 큰 사고라고 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는 김해공항 사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김해공항 사건은 국적기가 아니죠. 중국 국적기입니다. 그래서 뺐어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서 참으로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사실 항공 전문가도 아니고 뭐 비행기도 두려워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건 내가 뭐 할 거 있을까? 제가 비행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오늘 이런 주제를 다루는가 하면 일말에 조금의 법률적인 인사이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고 접하신 분들 뭐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의아한 점 없으셨어요? 동체 착륙이라고 하면 사실 일반적인 착륙보다 위험성이 다소 높은 건 맞잖아요. 근데 폭발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그죠? 활주로를 벗어난다든가 활주로 끝에 가서 이게 활주로 끝단을 벗어난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흙에 가서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폭발하진 않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죠, 그죠? 국내에 이제 동체 착륙 사례를 한번 보면 이래요. 2019년도에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에서 우랄항공 소속 여객기가 여기도 세대 충돌이에요. 버드 스트라이크. 동체 착륙을 시도했는데 당시 사고로 탑승객 230명 중에 70명이 부상만 했습니다. 사망자 없습니다. 2007년도 3월 달에 전 일본 공수 이제 아나고 항공으로 바뀌었어요. ANA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나항공 항공기도 일본 고치 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뒷바퀴만 나와서 앞부분을 이렇게 긁으면서 동체 착륙했는데 56명의 승객과 4명의 승무원 전원 무사했습니다. 이처럼 동체 착륙 사고는 그 자체로는 큰 인명사고를 내는 사고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동체 착륙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2명을 제외하고 전원 179명 다 사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단 사고 조사는 진행 중이고 이제 정확한 기내 상황이라든가 교신 내용이라든가 블랙박스 이제 분석 끝나려면 간단한 사고라도 보통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데 교신 내용을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8시 54분에 무안공항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요청을 합니다. 57분에 관제탑에 조류 이동 주의 조언이 나옵니다. 조류가 많이 이동하고 있으니 조심해라. 그래서
원래 착륙 계획에 따라서 01번 활주로로 이제 착륙하려고 하고 있었겠죠. 근데 조류 이동 주의하라 얘기했고 2분 후에 비상 선언합니다. 이멀전시 선언하시고 바로 메이데이 관제탑에 통보하고 1차 착륙을 포기하고 고어라운드 복행이라 그러는데 고어라운드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밑에 있나? 여기 무안국제공항입니다. 이게 구글맵 이제 켜본 건데 잘 보이시죠?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01번 활주로가 남쪽이고 여기 19번 활주로가 북쪽입니다. 북쪽. 그래서 원래 비행기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착륙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착륙하고 받고 오다가 버드 스트라이크 나가지고 고어라운드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고어라운드 하면 고어라운드 하게 되면 요좀 가서 이렇게 크게 돌아가지고 원래 활주로 계획대로 하는 게 고어라운드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됐잖아요. 요번에서는. 요번엔 이렇게 가다가 고어라운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요렇게 180도 돌아가지고 이렇게 착륙하다가 요쯤에 착륙하고 미끄러져서 직선으로 오다가 여기에 부딪혔다. 원래 고어라운드 하면 고도 상승시키고 속도 이제 다시 출력 올리고 파워 얻어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처럼 여기 삥 돌아서 1번 활주로에 이렇게 남쪽에서 원래 착륙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고도가 오르지 않았다 그러죠. 속도도 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180도 여기서 선회해가지고 반대쪽으로 착륙했다. 그래서 동책 착륙하게 된 거죠. 이 영화 보면 이 영화에서도 새떼랑 충돌하고 모든 파워가 없어지고 비행기가 서서히 추락해져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마 제주항공 2216편 기장님하고 부기장님도 똑같은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복행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죠? 복행하기로 결정했는데 고도랑 속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걸 보면 여기 설리 사건 때처럼 양쪽 엔진이 모두 멈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한쪽 엔진이라도 있었으면 이게 다시 이제 출력을 높이면서 고도랑 속도를 당겼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됐으니까 180도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랜딩 사진을 보면 랜딩 기어 자체가 안 내려와져 있고 세대 충돌로 인해서 장치가 어떻게 결함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조종실 상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영화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영상을 찍으신 분이 계셨죠. 이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오늘 방송에 제가 뭐 그대로 영상을 틀 수는 없고 그래서 공중파에서도 막 자제를 하잖아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있으세요. 여기 이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을 보시면 일단 이제 활주로 중간에 이렇게 동체 착륙하시는데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와 있죠. 그죠? 여기서도 안 내려와 있는데 영화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는 고도가 낮게 유지되면 이 조종사는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도가 낮아지잖아요. 랜딩 기어 안 내리고 고도가 낮아지게 되면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는 이렇게 터레인, 풀업 이런 경고음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 보시면 풀업 이런 소리 나, 터레인, 풀업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돌, 지상 추락, 충돌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네. 이런 영상들에서는 꼭 그런 소리로 끝이 나요. 그래서 전기 계통이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조종사는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와 있다는 걸 이런 소리 들으면 당연히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랜딩 기어 안 내린 거 아니야? 모르고 감고 이거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 항공기 기장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랜딩 기어 없이 동체 착륙합니다. 착륙하면서 이제 보는데 이제 불꽃이 막 튀기긴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브레이크를 뭘 쓰냐면 플랩도 하고 그다음 여기 역추진하잖아요. 항공기가 이제 착륙하면 속도가 높으니까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 물론 랜딩 기어가 있었으면 여기 브레이크도 있겠지만 여기 플랩을 내려가지고 여기 착륙하시는 비행기들 보면 이렇게 막 날개가 밑에 더 내려와 있어요. 최대한 이렇게 바람 받으려고. 그리고 엔진도 여기 붙어있던 게 이러고 싹 밀리면서 역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죠. 이런 거 봐서는 이 장치들 전부 고장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뭐 들기는 듭니다. 정확한 조사가 나와야 알겠죠. 그래서 착륙 후 계속 미끄러지다가 활주로 끝에 가서 이제 끝에 가서도 속도가 줄지를 못하죠. 1.6km 더 진행했다고 하지만 1.3km 지점에서 착륙을 했지만 1.6km를 더 진행을 해서 미끄러져서 활주로가 끝나서 구조물에 부딪히지요. 여기 보시면 이게 활주로 외벽이 이게 공항 외벽이 아니에요. 이게 공항 외벽이 아니고 뭐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건데 제가 그 항공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구글 검색하고 뭐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요 구조물하고 부딪히죠. 그리고 영상에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딪히자마자 화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 구조물의 동체 앞부분이 약간 올라타요.
그 다음 이 구조물에 날개가 부딪혀서 이 영상에서 먼 쪽에서부터 화염이 올라옵니다. 먼 쪽에서부터 화염이 시작돼서 순식간에 화염이 전 비행기를 덮치고 폭발을 하죠. 영상으로부터 먼 쪽, 그러니까 항공기의 왼쪽 날개로부터 이제 화재가 시작되죠. 폭발이 되고요. 일반적인 동체 착륙 사고에서는 볼 수 없는 이제 결과가 생겨버린 거죠. 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 저 비행기하고 충돌하는 물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죠. 먼저 구글 지도로 본 무한공항 한번 봐볼까요? 이게 구글 지도로 보는 무한공항 활주로 끝입니다. 여기 01번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런 구조물이 있죠. 여기에 부딪힌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2018년도 9월 거리뷰인데 이게 뭐냐?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공항 담벼락 여기 있잖아요. 예, 이게 공항 경계예요. 공항 담벼락 앞에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이만큼 큰 구조물이 여기 확 부딪혀가지고 폭발된 건데 이게 뭐냐? 이게 사고 수습 현장인데 사고 수습 현장 보면 더 잘 보이죠, 그죠? 사고 현장 보면 이게 노란색 크레인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이거보다 비슷한 흙 언덕이 있고 흙 등덕이 있고 콘크리트가 있고 그 다음 빨간색 구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빨간색 구조물 이게 뭐냐? 한번 보죠. 일단 무한공항의 에더 차트 한번 볼까요? 에더 차트가 뭐냐면 항법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모아놓은 지도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차트를 보면 각종 안전시설의 위치나 정보, 각 공항의 접근 방법, 공항 특성, 착륙 계획 뭐 이렇게 다 나와요. 활주로를 이렇게 보면 위쪽하고 아래쪽에 이제 클리어웨이 있죠. CWY라고 적혀있는 게 클리어웨이 개방구역입니다. 이게 활주로가 이렇게 끝났지만 일단 안전하게 두는 구역을 개방구역이라고 합니다. 개방구역을 지나서 개방구역이 200m, 150m 있는데 그 이후에 ILS LOC라고 적혀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클리어웨이 그리고 ILS LOC라고 적혀있죠. 이게 뭐냐 하면 ILS 로컬라이저라 해서 ILS는 인스트루먼털 랜딩 시스템입니다. 이게 착륙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지만 항공기의 정밀 착륙을 안내하기 위한 수평, 수직, 유도, 거리 정보 제공하는 설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컬라이저, LLZ라고 적혀있지만 로컬라이저, 여기 빨간색 구조물입니다. 아까 보시던 게요. 그래서 이게 로컬라이저입니다. 그리고 ILS는 이제 뭔지 아셨죠, 그죠? 그럼 로컬라이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있어 01번 활주로 여기에 로컬라이저 있고 여기도 하나 더 있죠, 그죠? 이 로컬라이저 여기에 박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활주로 끝에 설치되어 있어요. 활주로 끝에 설치되어 있어서 일정 주파수 전파를 통해서 비행기 기체가 현재 활주로 정면에서 뭐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정중앙에 있는지 알려주는 무선 통신 시설입니다. 이거 왜 필요합니까? 이게 뭐냐면 비행기 착륙할 때 보면 이제 기상이 좋으면 파일럿들 육안으로 활주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이 보이고 뭐 고도는 비슷해 있으니까 그래서 방향이 보여요. 내가 활주로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그러면 이거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왼쪽으로 온다든가 조금 오른쪽으로 온다든가. 그런데 육안으로 활주로가 안 보일 때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 많이 끼어 있거나 야간에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을 때 어떻게 착륙합니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 이런 무선 시설을 통해서 활주로 위치 대비 항공기 위치를 파악해서 착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필수적인 시설인데요. 이게 왜 둔덕에 있었습니까? 그것도 콘크리트도 지지대에서 말이죠. 흙 이만큼 쌓아놓고 콘크리트도 지지대에 있고 여기 로컬라이저 있잖아요. 여기 쳐박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공기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한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30일 이제 취재를 종합하면 매일경제에서 봤는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종단에서 280m는 이걸 좀 틀렸고 정도 떨어진 위치에 높은 둔덕이 있다. 아까 봤죠? 그죠? 흑둔덕. 무안국제공항은 활주로 종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활주로 끝나고 난 뒤에 지면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둔덕을 세워서 수평을 맞췄다. 로컬라이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활주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배치되어야 항공기가 제대로 활주로 중앙 정렬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활주로에서 수평돼야 돼요. 여기 사진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이거 수평되고 여기랑 수직으로 그래 활주로가 뭐냐 여기 활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해놔야 돼요. 여기 활주로가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로컬라이저 얘랑 수평으로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럼 뭐예요? 이렇게 단차가 많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활주로 끝하고 이 시설을 하려고 봤더니만 단차가 많이 나니까 2m, 3m 올려가지고 이걸 설치했다. 왜냐? 활주로하고 이거 맞추려고.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2, 3m 높이의 둔덕 안에 3, 40cm 깊이로 심어져 있고 지상으로도 7cm가량 튀어나와 있었다. 로컬라이즈 안테나는 트럭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져.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히 트럭 뚫고 지나가죠. 이 당연히 트럭이 여기 받치면 뚫고 지나가죠. 근데 여기 받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받치면 이거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안테나 자체는 당연히 차가 와서 박으면 당연히 없어지죠. 저 안테나 자체는. 근데 이건 어떡할 겁니까? 콘크리트 박아봤잖아요. 콘크리트 박으면 이거 없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만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뭐 여기에 따르면 7.5cm 이상 높지 않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 아니 부러지기 쉬운 구조 맞습니까 이거? 결국에는 이제 활주로 종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흙으로 이거 보양을 해가지고 수평 맞췄다 이거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게? 활주로 끝나고 땅 기울어져 있으면 활주로로 수평 맞추려고 그러면 둔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땅을 높여야죠. 땅을 높여서 평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서 갖다 박아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비행기가? 실제로 박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규를 한번 살펴보죠. 뭐 자기 법규 위반 안 했다 그러는데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입니다. 2022년도 6월 21일 날 제정됐는데 무안공항이 이제 설치되고 이후에 제정된 겁니다. 개방구역 아까 클리어웨이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CWY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클리어웨이 그죠? 무안공항에서는 200m, 150m 설치되어 있습니다. 클리어웨이 어떻게 해야 되냐? 개방구역을 설치할 경우 이렇게 해야 돼요. 지면은 경사도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지면 경사도가 비교적 작거나 경사도가 상향될 때는 경사도의 급격한 상황 변화를 피하여야 한다. 왜 그래요? 갑자기 확 떨어지면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 오버런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개방구역 내 클리어웨이에 대해서 갑자기 떨어져 버리면 비행기한테 아주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안전에.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행에 요구되는 장비나 시설을 제외한 물체로서 항공기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개방구역 내 물체는 가능한 한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육항에서 규정한 항행에 사용된 장비 시설은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면서 최소 중량, 최소 높이로 위치 선정해야 됩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최소 중량, 최소 높이로 해야 됩니다.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시설, 클리어웨이 안에 있더라도요. 그 로컬라이즈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중량, 최소 높이, 부러지기 쉬운 재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야 이거 둔덕은 이것만 로컬라이저지 이거 둔덕은 로컬라이저 아니지 않느냐? 장난합니까? 네, 이 지지지도 당연히 쉽게 부러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안 만들어놓고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거예요 지금. 클리어웨이는 이렇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클리어웨이 안에서 아까 보여드린 규정은 클리어웨이 안에서 장애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 또 있습니다.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 로컬라이저 안테나 보험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출형 활주로, 시단등, 종단등, 정지등, 유도로 등 이거 등이잖아요. 등화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러지기 쉬운 장착대에 저장해야 됩니다. 등화 자체도 이거 등이에요. 그 밤에 내려보시면 알겠지만 활주로에 여러 가지 등화가 있잖아요. 이 등화 자체도 부러지기 쉬운 장착대에 장착해야 돼요. 이만큼 안전을 해야 됩니다. 기타 지원 시설도 될 수 있는 멀리 둬야 되는데 충돌로 인해 받았을 경우에 해당 항공기에 대해 최소한의 손상만을 끼치는 방식으로 이러한 지원 시설들이 부서지거나 변형되어야 합니다. 부러지기 쉬운 연결부는 항상 지표면 위쪽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부러지기 쉽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야 7점이면서 높지 않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를 해야 하는데 로컬라이저는 안전구역 물리적 범위 밖에 있으니까 위치에 적용받지 않는다. 안전구역 밖에 있으니까 모르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 위반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국제 기준은 더 엄격해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준이 국제 기준 가지고 왔다 했대요. 접근 지시 등과 로컬라인 안테나를 위해 부러지지 않는 탑을 쌓아서는 안 된다. 아까 여기 2m 쌓았죠. 그리고 콘크리트 쌓았잖아요. 부러지지 않는 탑입니다. 이게 로컬라이즈 안테나를 이 위에 올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국방부 UFC 통합시설 기준입니다. 항공기에 충돌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손 가능한 한 구조로 지지돼야 됩니다. 이게 파손 가능한 구조 맞습니까? 절대 아니죠. 민간 항공 우주기구 부칙 10조에는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C단으로부터 약 300m 지점에 설치해야 된다. 좀 이따 얘기했는데 무안공항은 251m입니다. 어긴 거 맞죠? IS 장비의 파손성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고요.
비행장 설계 매뉴얼에 따르면 활주로 끝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한 모든 장비는 저질량이어야 하면서 쉽게 파손되어야 된다. 왜요? 항공기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공기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쉽게 파손돼야 하는 장비물로는 뭐 ILS 시스템 장비, 뭐 요게 아까 말씀드린 ILS가 이렇게 로컬라이저 포함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저질량이면서 쉽게 파손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이렇습니다. 이번 다소 인명사고가 발생한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제주항공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버드스트라이크 세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무한공항 이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니까 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주항공의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이제 저가 비용 항공사잖아요. 여기 블라인드에 이제 글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비 문제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 저가 항공사 타지 마라. 탈출한다. 뭐 이런 블라인드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제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주항공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파일럿의 판단 오류라 하든 정비 실수라 하든 기체 결함이라 하든 일단 제주항공 측에 책임이 있는 게 맞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근데 사상자가 확대된 것에 대한 책임이 될 수 없다고 봐요. 동체 착륙에 대한 책임은 될 수 있어요. 동체 착륙에 대한 책임은 제주항공하고 버드스트라이크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상자 확대에 대한 책임은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새 버드스트라이크 책임이냐. 나라에 새인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무한공항뿐만 아니라 많은 공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한공항은 좀 심해요. 아까 애드 차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버드 컨센트레이션 차트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 집중도인데요. 이게 무한공항 할 줄 알아요. 자, 피딩 에리아, 루스팅 에리아. 피딩 에리아, 먹이 먹고 서식하는 먹이 먹고 서식하는 구역이 활주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 4개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양옆으로 활주로 양옆으로 아래 위로 루스팅 에리아, 피딩 에리아 다 있습니다. 활주로가 오히려 새 서식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공항 같은 경우에는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이 정말 높은 위치의 공항은 맞습니다. 원래 이런 곳에 공항을 만들면 조금 힘들죠.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어디예요? 무한공항이잖아요. 무안군 그리고 옆에 있는 몽탄면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 출신은 아닌데 뭐 사투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 대학교 동아리 후배들이 여기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거에 하면 이 지역 정말 낙후됐어요. 발전시켜줘야 됩니다. 이 지역. 배려해줘야 되고 낙후된 지역이 많거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제공항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설치된 것일 텐데 국제공항 설치했으면 관리 잘해야죠.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이 이렇게 높다는데 공항 설치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하지만 관리를 특히 더 엄격하게 했어야 되는 것도 맞죠. 일단 무한공항은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 지역이 맞다. 근데 요 두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무한공항, 공항공사 책임이 없냐? 아까 제가 봤지만 봅시다. 아까 봤지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림 그려보면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거 못 그려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까 기사 나온 거 보면 활주로 어느 시점에서 끝나고 클리어웨이가 200m 그리고 여기서 51m 떨어진 지점에서 로컬라이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활주로 끝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지점에서는 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로컬라이저랑 여기 수평을 맞춰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했다. 그런데 수평이 안 맞아서 2m나 보양, 2, 3m나 보양을 했다. 이 제정신입니까? 이거 보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메꿨어야죠. 여기 와가지고 항공기가 여기 와가지고 오버런 돼가지고 박아보면 어떻게 될 겁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거? 활주로랑 수평을 하시기 위해서는 2, 3m나 되는 둔덕을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 흙을 고양을 했었어야 돼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비용 문제 때문이든 어떤 문제 때문이든 만약에 이거 항공기 쳐박으면 항공기 폭발하는 건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한공항 측에서는 뭐 규정을 다 자기가 지켰고 여기가 막 클리어웨이 아니고 뭐 나는 모르겠어. 아유, 내가 볼 때는 영조물 설치 그리고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면에서 무한공항 그리고 공항 운영하는 공사에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안전 클리어웨이에 대한 규정을 내가 안 어겼다. 뭐 근데 장애물 시설 기준은 제가 어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국 이제 뭐 다른 여기 아까 보여드린 이제
다른 이제 미국 이게 통합 비행장 설계 매뉴얼이나 민간 항공기구 여기 보면 국제공항 규격에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설령 이런 규정들을 다 지키고 다 규정에 맞다 해도 일반적인 하자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영조물을 설치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런 하자가 없도록 해야죠. 구조물의 하자나 설치 관리 하자 있어 보입니다, 저는. 조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항공기에 결함이 있었다. 파일럿의 오류가 있었다. 판단 오류가 있었다. 정비가 불량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 이거 모두 원인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체 착륙을 하게 된 원인이 맞습니다. 동체 착륙을 하게 된 원인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동체 착륙에서 볼 수 있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일반적인 동체 착륙 사고에서 볼 수가 없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은 그걸 뛰어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동체 착륙 사고에서는 볼 수 없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바로 무한공항 로컬라이저 설치 및 관리 상의 하자가 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입니다.